예, 드루킹과 공보의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판결 불복을 선언했고 보수 야당은 대선 정당성까지 문제 삼을 기세입니다. 네, 한편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합니다. 박창환 장관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후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전에 특검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모두 비판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미흡했다. 특히 야권의 비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야권도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네. 현직 도지사 구속된 거거든요. 법정 구속된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참 보면서 다들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하다.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소위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 그 죄목이 컴퓨터 업무방해예요, 죄명이. 예. 근데 이걸로, 이 죄명으로 지난 23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법정 구속을 했어요. 현직 도지사를. 그 과거에 그 홍준표 지사 시절에 성완종 사건인가요? 그걸로 이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 때까지. 근데 법정 구속을 했어요.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이런 그 형량 자체가 너무나 좀 과했다. 그래서 여도 놀래고 야도 놀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국도 상당히 대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전에 드루킹 김동훈 씨 1심 먼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법조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보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렇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특검 활동 기간도 짧았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노회찬 의원 비극적인 사건도 있고 해서 그 특검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이 특검으로 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일단 불기소도 됐었고 경찰 넘어가서 뭐 부실 수사 논란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 와서 많이 우려들은 했었는데 오전에 이제 그 드루킹 관련해서 이제 실형들 나오고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그동안 이제 뭐 제출됐던 수사 기록이나 증거들이 많이 그 인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했었고 예상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이제 김경수 지사에 관한 것도 무거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사안을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런 점까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사실은 그 법정 구속이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정권에서의 위치나 본인의 상황 등등을 보면은 뭐 향후 있을 2심 재판에 있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 재판이 쭉 진행돼 오면서 검찰 수사부터 김경수 지사 측에서 너무 정치 쟁점화 내지는 정치 재판화 하는데 오히려 조금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판결을 좀 그 진중하게 기다리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입퇴장할 때 굉장히 뭐 다른 모습을 의외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재판부가 그 김경수 지사가 그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약간은 조금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이 결과를 두고 과거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에 뭐 이런 있었던 재판 결과 그 후에 이제 짚어주셨던 불구속 후의 재판 이런 부분과 계속 비교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뒀을 때 비교하시기에 사안이 이번 사안이 훨씬 더 엄중하기 때문에 구속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재판이 쭉 진행되면서 이거는 그 증거나 수사가 완전치 못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부가 그 인용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나치게 그 김경수 지사 측에서
정치 재판화한 것들이, 그러니까 향후 그 도정을 위해서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을 때 재판 중간중간에 그 국민들께 던지는 메시지 등등이 오히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하는데 방해 내지는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결과가.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김경수 지사 측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건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너무 기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자기 재판인데 설마 안일하게 대응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재판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2년 대선 때 그 정보기관에 의한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 시발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의 뭐 정치 중립 위반이나 국정원법 이런 걸로는 실형을 받았어도 이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정보 어떤 그 업무 방해 요걸로는 실형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량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 그리고 설사 실형이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그 도정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법정 구속 이렇게 딱 되니까 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쟁점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번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변호인 측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였던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았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좀 꼽았습니다. 실제로 보시기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그 민주당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 의혹에 대한 청와대 대응 다 비슷하게 너무 그 단정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나친 억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 사법부라는 거는 마지막 사실은 심판의 보루인데 그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양승태 대법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냈다, 보복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자꾸 이제 뭐 정부 여당이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게 마지막 우리 사회의 그 심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말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적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판사다 보니까 사법거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여당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사법부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식의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뭐라 그럴까요? 삼권 분립,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 과연 이거를 정말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증거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만 선고가 지금 한번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3일 날 그 부분을 또 꼽았죠. 근데 이 부분이 정말로 그 담당 판사가 소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이거를 보고 그걸 보고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했냐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담당 판사하고 배석 판사하고 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재판부 내에서도 판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지 않았나.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안이라고 생각하시기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이시죠? 그렇게 추측하는 법조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2심에서 또 이제 내부에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2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건 그렇게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성창호 부장판사의 과거 경력이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 부분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긴급 최고위를 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복성 재판이다 사법농단 세력에 이렇게까지 이제 규정을 했어요. 대책위까지 꾸렸고 오늘 이제 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강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복
민주당이 규정을 격양된 거는 사실입니다. 격양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량이 전례가 없고 법정 구속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격양됐고요. 그리고 이번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 중에 또 하나 격양되는 게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직접 증거가 없으면은 정황 증거 이렇게 상황 증거로 가야 되는데 이 정황 증거나 상황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진술이거든요. 근데 드루킹이 그동안에 소위 그 구속 때도 논란이 됐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뭐 노회찬 의원한테 돈을 줬다도 정치 자금을 했다가도 또 안 했다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자기들끼리 말 맞춘 정황도 있고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형량이 나오니까 이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나온 건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단정 지어가지고 적폐 사법 세력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그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박 교수님께서는 그 로그인 기록, 또 텔레그램, 또 인사수석과의 어떤 통화 기록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 제시했던 증거들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뭐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SNS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근데 그 올라온 링크된 그 기사들 중에 댓글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댓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댓글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게 선풀 활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기들이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 의도적인 그런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결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형량의 그런 그 실형 선고가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격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면은 그 교수님은 이제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또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 참석은 했지요. 참석은 한 거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됐는데 그 시연 장소를 본인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건데 법적으로는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컴퓨터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그런 죄명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안 자체는 정말 이 여론이라는 건 국민 속에서 진행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안이 큰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거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여타의 다른 사건과 달리 민주당에서 당황하고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뭐 야당이 당장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모바일 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지만 기사의 댓글이나 이를 통해서 기사의 클릭 수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킹크랩은 재판부는 일단 드루킹 세력 일당들이 오전에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라고 인정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오후에 김경수 지사가 인지를 충분히 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이 민주주의 기본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옳은 건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사법 판단에 대해서 입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좀 과하게 나간 거 아니냐. 특히나 이걸 또 다시 적폐와 물려서 적폐 세력의 농단이고 보복성이니까 이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나온 건 좀 많이 나간 스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까지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때문에 더 윗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것이 바른미래당이었는데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최대 피해자가 안철수 당시 후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시기에 정말 최대 피해자였다고 보십니까? 그거 이제 바른미래당의 현재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전직 일부 분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좀 다소 가미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은 이미 대선은 끝났고 대통령 이미 임기를 진행 중에 있는 역사적인 이미 역사가 되어 진행 중인 예. 사안인데 이 건에 대해서 과연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라고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야당도 과한 거고 여당도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이 건 자체를 희석시켜 버리려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저는 그 건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문제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것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차제에 어떤 계기를 만들든 간에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연관할 때 송인배 비서관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석가 총영사 얘기할 때 또 백원훈 민정비서관이 연풍문에서 만나는 일들이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전체의 실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권의 전반적인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역풍을 우려해서인지 뭐 대선 불복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조금 더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예. 그래서 저는 대선 불복 얘기 나오는 거는 정말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지난 대선 때 정보기관을 활용해가지고 낙선을 위한 여론 조작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에 의해서 낙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홍보하고 싶은 분의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비교도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그런 측면에서 이걸 뭐 김경수 지사나 이제 드루킹이 이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지만 설사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이 댓글이 국민들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지난 선거가 2위와의 격차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댓글 사건을 가지고 대선 불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정치적인 도전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치권의 예. 잘못된 그런 선거 관행, 여론으로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불법적인 시도 이런 부분들을 뿌리 뽑기 위한 여야 모두의 반성과 또 새로운 정치 문화 이런 쪽을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하기에는 사실은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건은 한 40여만 건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8,800여만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검찰 인연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를 했을 때 다시 불거진 거는 네이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거기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오죽했으면 이거를 고발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이 심대하게 여론을 훼손시키고 있었던 건가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야권에서도 이 이슈를 놓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2월 임시국회 넘어가고 나면 사실 이제 다음 주말부터 이번 돌아오는 주말부터 설 연휴이고 설 연휴 끝나고 나면 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같이 이제 또 방미길에 오르고 갔다 돌아오고 나면 거의 정말 짧은 2월이 뭐 2주밖에 남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계속 몰아가고 난다면 그럼 이런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언제 하게 될 것인지 답답함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민생을 위해서 법안 처리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쟁 사안에 대해서는 정쟁 사안대로 대응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은 국회에 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정쟁을 해야지 그거와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자꾸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보이콧하고 이러잖아요. 네, 미루면서 결국엔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향후 차제 조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비난이 이제 다시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지사가 된 이후에 사기 잠룡으로
부상하면서 더 이제 관심을 받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여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경기지사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에 얽혀서 뭐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내일 또 항소심 선고도 있습니다. 여권의 잠룡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에 계속 연루되고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대부분이 자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개인의 문제였고요. 또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가족 간의 문제, 신상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제 사안이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특히나 이번 사안이 좀 후폭풍이 좀 센 게 당장 4월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남 지역에 지금 재보선이 그렇죠. 실시가 되잖아요. 성산했죠. 그렇고 무엇보다도 사실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도덕성의 우월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유죄로 이제 최종적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이 과거의 사안.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사안과는 그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차기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지금 여권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합치면은 그 파이가 어마어마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후보로 선출된다 손 치더라도 그 지지폭이 확 줄어들게 돼버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뭐랄까 여권에 다 잠룡이 되는 순간 이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렇죠. 얼마 전까지는 네. 많아서 고민이었잖아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사고 날지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자기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명분도 좋고 다 좋지만 그 과정 또한 어때야 되는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 다음 선거를 준비하시고 총선이나 대선에 임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공천을 했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공천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마냥 그 경남 도정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왜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잠룡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상황은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에 끝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상황이 될 거고 그게 누가 될지는 사실 하늘밖에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법원에서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이런 네. 뭐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정말 좀 정치적 위상이 달라질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최종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이게 뭐 잠깐의 오해를 통해서 있었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해서 그리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촛불이라는 이 도덕성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 정의, 평등을 주장했던 정권에서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글쎄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전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어제 당권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당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본인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때문에 당권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랬는데 실제로 좀 그런 이유가 많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황교안 총리 때문에 나왔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홍준표 전 대표는요, 한 번도 당권을 놓고 싶어 한 적이 없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대선에서 탈락지고 나면 외국에다 1, 2년 나가 있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당시 지난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신 분들은 다 당권장으로 갔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권을 잘 했으면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과도한 표현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막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 국민의 사상 유례 없는 정말 그 폭망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사실은 논거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대위가 들어선 거예요. 그 이후에. 근데 그래서 생긴 발생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전당대회인데 여기서 본인이 또 나온다? 이거 도대체 무슨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정말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황당합니다. 솔직히. 예, 박자님 절대 동의. 예. 본인은 뭐 당권 자리에 전혀 욕심 없다라고 또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현재 2월 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왜 생겼는지 그건 사실은 본인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 없애버리고 지금 뭐 도로 탄핵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모든 주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홍준표 대표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당에다가 본인 스스로 만들었던 막말당까지의 이미지까지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때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저희가 계속 뭐 이렇게 있을 때마다 저는 비대위의 그 아쉬움에서 얘기하지만 작년 여름 이후 하나도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본인은 막말까지 얹혀놓고 이 상황이 됐는데 이제 도로 탄핵당으로 갈 거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온다? 라는 거는 글쎄요 어불성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전 총리를 상수로 놓고 이제는 나머지 주자군들 중에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그러면 당의 진로나 여기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건가라는 계산을 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이 나머지 후보들과 지금 토너먼트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 전 대표는 이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해서 공격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혹독하게 검증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황 전 총리는 당의 귀한 인적 자원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요. 글쎄요, 이제 정치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건 뭐 선호도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영향일까요?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전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구성상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위 전략이라는 소위 말하는 1위 전략이라는 거를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화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비록 정치 이력은 짧지만 그동안 뭐 쭉 해왔던 그 행정적인 경험 그리고 이미 주변에 이 포진돼서 조언을 하는 그룹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위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위 후보를 굉장히 그 겨냥해서 오로지 1위 후보만을 그 공격을 함으로써 2위 독보적인 2위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나머지 그 주자군들이 너무 화이팅이 적거나 혹은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역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황 전 총리가 지금 상당히 넉넉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첫 번째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도로 탄핵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내가 껴안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장하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니까 함께하자. 근데 이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 비박계에 대해서 중도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안에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친박계에 대한 셀프 면죄부예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까지의 비대위의 프레임은 친박계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혁신이고 개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를 비판하는 홍준표 전 대표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소위 적폐로 찍힌 친박계 그 사람들의 복권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함께 해야 된다는 말 속에 은근슬쩍 친박계에 대해서 셀프 면죄부를 하고 넘어가는 순 거예요.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나
국민 당원들의 어떠한 뭐 판단 이런 거 없이 그냥 친박계의 복권은 그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비판 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셀프 면죄부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황 전 총리가 여유로움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생존 전략도 이 안에 함께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제1야당 당 대표라면 대여 투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게 될 텐데 뭐 당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좀 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대여 투쟁력 면에서는 누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그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의 메신저로서의 신뢰는 이미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 뭐 동물적 감각으로 대여 투쟁에 나가는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국민들 혹은 뭐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신뢰도 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많이 스스로 깎아먹은 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특정 후보를 지금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미 자유한국당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쉽지만은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2월 27일 날 이제 전대가 있잖아요. 이제 많은 후보도 오늘도 2명이 뭐 이제 당 대표로 나서겠다고 좀 출마 선언할 예정인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면 한국당이 28.5%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37.8%, 문재인 정부 출범 이어서 한 자릿수로 이렇게 격차가 좀 줄었어요.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해요. 2월 27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글쎄 후보들 간 서로 이제 물어뜯는 그런 양상이라면 이게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미칠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이게 여론조사 결과 같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게 이제 선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이 특히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고민할 겁니다. 하나는 대여 투쟁력,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또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미래의 확장성, 요 두 가지를 볼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 여론이 보는 것과 그 안에서 작동하는 전당대회의 소위 그 관전법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나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는 물어뜯는 거를 오히려 이것을 대여 투쟁력의 어떤 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러고 하는 소위 그 강성 여론, 강경 대응 여론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과거의 잘못은 다 싹 덮고 앞으로만 미래만 보자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지지층 내에서의 얘기고. 문제는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됐든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됐든 다 잘 싸웁니다, 사실은. 문제는 확장성, 대한정당의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가 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제 강경기조로 흘러가는 거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또 전당대회 분위기 내에서 소위 친박과 비박 간의 그런 설전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 내에 지금의 우위에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될 건데 문제는 되고 난 다음이 이제 진정한 검증의 시작이다. 한국당의 도전은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친박계가 되든 비박계가 되든 어느 분이 되든 간에 그 이유가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라는 점을 한국당 후보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선거구제상 국회의원을 뽑는 지금 소선거구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양당으로 수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양쪽으로 해서 그 지금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조금 올라가고 민주당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현상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지금 집권 3년 차에 이제 사실은 점점 악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적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찾을 게 없으니까 이 한쪽 당으로 좀 약간의 그 반등 효과가 있어서 저런 현상들은 차이가 좀 줄어드는 현상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력 당권 주자의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늘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려 왔는데 비대위 측의 전대룰 관련해서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합동연설회 폐지, TV 토론 확대 제안을 했는데 요 답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전대룰이라는 건 미리 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 대목에서 이 시기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유가 오세훈 있다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명분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황교안 총리 상수로 놓고 나머지 제가 홍준표 대표는 2등 전략으로 토너먼트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메시지 전달에 의해서 메시지 전달상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면에서는 오 시장이 조금 파이팅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뭐 완전 가정이지만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했는데 격차가 많이 생기는 3등 내지는 그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은 본인이 향후 정치 생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지금 오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원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